남편이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며 저를 수술실로 끌고 가 상간녀에게 골수를 기증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했고 그 결과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장래가 유망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을 빈틈없이 돌보며 오직 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박준영 씨는 건축자재 사업을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좋은 사람에게 시집갔다며 복이 많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 뒤에 얼마나 많은 남모를 서름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박준영 씨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저에게도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도 곧잘 해주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매번 말이 목까지 차오르다가도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 이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망칠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원래 부딪히고 깨지는 법이니 제가 조금 더 싱얼이라는 게 원래 부딪히고 깨지는 법이니 며칠 전 박준영 씨가 갑자기 제게 중요한 거래처 사장의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이 시급한데 제 골수와 조직형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상금으로 거액을 주겠다고 했고 이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꼭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박준영 씨는 차를 몰아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는 강남사립병원 입원동 지하에 멈춰섰고 그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몇 명과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환자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한 것이 정말 위독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져 박준영 씨의 발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준영 씨, 이분이 그 거래처 사장 여동생이에요? 수술 전에 조직형 확인 다시 안 해도 돼요? 박준영 씨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간호사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을 말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김수빈, 서명해. 수술 잘 마치면 내가 잘해줄게. 저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하게 골수 기증 동의서라고 쓰여 있었지만 기증자 칸에는 거래처 사장 여동생이 아니라 이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혜라는 이름 제가 어떻게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는 박준영 씨의 비서였습니다. 젊고 예쁜. 예전에 친구들이 그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귀띔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오해를 하고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라고 단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옆에 서 있는 유약한 표정의 여자를 보니 제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준영 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든 동의서는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당신 비서 아니에요? 어떻게 거래처 사장 여동생이에요? 박준영 씨의 얼굴색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이전에 굳은 표정 대신 냉담해졌고 심지어 짜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봤으니 숨길 것도 없어. 이지혜 씨가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이 필요해. 네 조직형이 맞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당신 비서잖아요. 도대체 당신들 무슨 관계예요? 그를 위해서 저를 속여서 골수를 기증하게 하다니. 박준영 씨, 제가 골수를 기증하면 몸에 얼마나 큰 무리가 가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세요? 옆에 있던 이지혜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약하고 울먹거렸습니다. 수빈 언니,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와 준영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저도 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살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제가 병이 나으면 꼭 보답할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저는 이지혜 씨를 보다가 박준영 씨를 보았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준영 씨,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인데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잖아요.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군요. 당신과 당신 비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저는 도대체 뭐였죠? 박준영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더욱 냉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수빈,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은 의미 없어. 서명하고 순순히 골수 기증하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안심해. 이혼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예전처럼 잘해줄게. 예전처럼 잘해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영 씨, 제가 당신 말을 또 믿을 것 같아요? 저를 속여서 수술실로 끌고 와 당신 애인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자고요? 박준영 씨의 눈빛이 가라앉으며 위협적인 기색을 띠었습니다. 김수빈, 좋게 말할 때 들어. 지금 너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어. 나랑 헤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빈손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을걸. 그는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뜻밖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요. 그 임신 확인서는 제 가방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박준영 씨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냉정하고 무정한 남자를 보니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박준영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제가 이지혜 씨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저는 반드시 끝낼 거예요.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제가 말해줄게요. 당신이 저를 속여 이곳으로 데려온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자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준영 씨 얼굴에 서려있던 냉담함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한 듯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수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지혜 씨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있던 유약함과 울먹임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박준영 씨의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수빈 언니가 혹시 오해한 거 아니에요? 언니한테 잘 설명해봐요. 저는 정말 이 골수가 필요해요. 오해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아직 병원인 그 냄새가 나는 임신 확인서를 꺼내 옆기구대에 3개 던졌습니다. 박준영 씨, 똑똑히 봐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6주나 됐다고요. 당신은 제가 당신 아이를 가진 채로 당신 애인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임신 확인서에 적힌 양성이라는 2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시선이 그 위에 다차 동공이 맹렬히 수축했고 얼굴 표정은 당혹감에서 당황스러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제 아랫배를 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임신했어. 정말이야. 당연히 진짜죠. 저는 목을 세우고 말했지만 눈물은 제멋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막 받은 검사 결과예요. 원래는 적당한 기회를 찾아 당신에게 깜짝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준 깜짝 선물이 저를 수술실로 끌고 와
당신 비서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강요하는 것일 줄은 몰랐네요. 박준영 씨,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옆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사정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박준영 씨의 손을 꽉 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언니 말 듣지 마세요. 어쩌면 저 서류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언니는 골수 기증하기 싫어서 일부러 임신을 핑계대는 거예요. 가짜라고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지혜 씨, 당신은 염치도 없어요? 제가 제 아이를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병원 검사실에 가서 확인해봐요. 의사 선생님도 저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입만 열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당신은 그저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겸이하는 것뿐이에요. 박준영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이지혜 씨를 보았고 얼굴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분명히 한쪽은 그가 마음에 품은 애인이고 다른 한쪽은 그의 핏줄인 아이라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그 골수 기증 동의서를 집어들고 산산조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준영 씨, 다시 한번 말할게요. 골수, 저는 절대 기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도 반드시 끝낼 거예요. 당신은 제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제가 오늘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저 김수빈은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굶어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박준영 씨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김수빈, 충동적으로 굴지 마. 이혼은 너에게 득될 게 없어. 직업도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야? 내 말 들어. 일단 골수 기증하고 아이도 우리 잘 키우자. 약속할게. 앞으로 이재 씨랑 절대 왕래하지 않을게. 우리 잘 지내면 안 될까? 잘 지내자고요? 저는 그를 보며 비할 데 없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영 씨,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속인 그 순간부터 당신이 이지혜 씨를 위해 저와 아이의 안위도 돌보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지혜 씨는 박준영 씨가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다급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오빠, 저는 정말 오빠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살고 싶어요.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요. 박준영 씨의 얼굴은 점점 더 보기 흉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빈, 너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거야? 내가 너를 빈손으로 쫓아낼까봐 두렵지 않아. 빈손으로 쫓아낸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마저 흘러내렸습니다. 박준영 씨, 제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당신 마음속으로 잘 알잖아요. 집안 예금, 당신 회사에 제 몫이 다 있어요. 당신이 감히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면 저는 법원에 가서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당신의 외도 부부 공동재산은 이익을 고소할 거라고요. 그때 누가 더 큰 손해를 볼지 두고 봐요. 말을 마치고 저는 수술실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준영 씨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 오빠의 전화가 울려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오빠, 빨리 강남사립병원으로 와줘. 박준영 씨가 저를 속여서 자기 비서에게 골수 기증하게 하려고 했어. 이미 다 타놓고 말했어. 나 이혼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를 다시 보지 않고 곧장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제 몸에 쏟아졌지만 차가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제가 진심으로 잘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과 계략이었습니다. 박준영, 이지혜, 당신들 두고 봐요. 저 김수빈은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혼할 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되찾아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병원 건물 아래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박준영 씨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빈, 가지마.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아이가 아직 어린데 그렇게 제멋대로 굴면 안 돼. 이혼은 아이에게 안 좋아. 제멋대로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이 감히 저에게 제멋대로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 저를 배신했고 당신이 먼저 우리 결혼을 저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아이에게 안 좋다고요? 당신 애인에게 골수 기증하라고 저를 강요할 때는 아이에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뻔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제 오빠의 차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빠는 제가 울어서 빨개진 눈을 보고 박준영 씨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격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박준영 씨를 밀쳐냈습니다. 박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동생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손까지 대려고 해. 박준영 씨는 밀쳐져 휘청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천안, 오해하지 마. 나는 그저 수빈이랑 잘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오빠는 제 앞에 서서 박준영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동생이 다 말했어. 네가 걔를 속여서 네 비서에게 골수 기증하게 하려 했다고. 아직도 뻔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박준영, 내가 경고하는데 내 동생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너랑 끝장이야. 이혼 우리는 반드시 할 거고 너는 법원 소환장 받을 준비나 해. 오빠는 말을 마치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엑셀을 박자 차는 병원을 손살같이 떠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박준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굳은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오빠의 어깨에 기대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울지 마. 오빠가 있으니 절대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박준영, 그 쓰레기 같은 놈.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준영, 이지혜, 당신들 두고 봐요. 이 싸움 제가 끝까지 응해줄 거예요. 저는 김수빈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오빠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제가 울어서 빨개진 눈을 보고는 바로 가슴 아파하며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준영 씨가 저를 속여 골수 기증을 하게 하려던 일, 그와 이지혜 씨의 관계,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화가 나서 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은 굳은 채였습니다. 박준영 이 자식,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우리 수빈이가 그때 왜 눈이 멀어 그 자식한테 시집갔을까? 우리 김씨 집안이 만만해 보였던 거야?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으니 절대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너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돼. 몸 잘 돌봐야 해.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마음 편히 태교를 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준영 씨가 혼인 중 외도하고 심지어 저에게 골수 기증을 강요하려 한 것은 심각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냉혈한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자기 친정 조카 며느리가 목숨을 잃을 지경인데 고작 골수 좀 기증이 달랬다고 일이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게다가 임신했다고 이혼하겠다고?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박아영 씨도 옆에서 거들며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김수빈, 너 정말 잔인하다. 이지혜 언니가 얼마나 가여워? 백혈병에 걸려서 네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눈 뜨고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우리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하겠다고? 너는 정말 배은망덕한 년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녀가 합세하여 떠드는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예전에는 최미란 씨가 어른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박준영 씨도 분명 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당신들 말 조심해요. 엄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딸이 왜 당신들 집 애인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해요? 박준영이 혼인증 외도하고 우리 딸을 배신했는데 당신들은 자기 아들 잘못은 말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딸을 비난해요. 당신들은 염치도 없어요? 무슨 애인이에요? 최미란 씨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혜는 준영이 비서일 뿐이에요. 그냥 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한 것뿐인데 김수빈이 속이 좁아서 오해한 거예요. 걔가 골수 기증만 하면 준영이가 왜 이혼하겠어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저를 병원으로 어떻게 속여 데려갔는지. 그는 거래처 사장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그의 애인이었잖아요. 그는 제가 그의 아이를 가진 채로 다른 여자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하려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박아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김수빈, 여기서 흑백을 뒤집지 마. 내가 보기엔 너는 골수 기증하기 싫어서 일부러 임신을 핑계대는 거야. 네 뱃속의 아이가 우리 오빠 아이인지는 누가 알아? 어쩌면 네가 밖에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혼하고 싶어서 우리 오빠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제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박아영 씨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박아영, 다시 말해봐. 나 김수빈은 박준영과 결혼한 지 5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미안한 짓 한 적 없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모함해? 네가 또 함부로 짓거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해봐. 누가 누굴 무서워한다고. 박아영 씨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말했어. 네가 순순히 골수 기증 안 하고 이혼 소송 취하 안 하면 빈손으로 쫓아낸다고. 너는 직업도 수입도 없는 여자인데 우리 오빠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 건데? 빈손으로 쫓아낸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아영, 박준영 씨한테 전해줘.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싶어 한다고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당신들 마음속으로 잘 알잖아요. 집안 예금, 그 회사 주식에 제 몫이 다 있어요. 그가 혼인 중 외도하고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때 법정에서 만나요. 누가 더 큰 손해를 볼지 두고 보라고요. 최미란 씨는 제가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는 다시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세상에 이런 일에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박씨 집안의 씨를 품고도 일이 뻔뻔하게 굴다니.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서 네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아빠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물방울이 떨어질 듯 어두웠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미란 씨,
여기서 난리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김씨 집안이지 당신들 박씨 집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함부로 날뛰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경고하는데 이 이혼은 반드시 할 거고 골수도 절대 기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또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최미란 씨는 아빠의 기세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수빈이 가진 아이는 우리 박씨 집안의 씨예요. 그 아이는 준영이한테 돌아와야 해요.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박씨 집안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어때? 오빠가 밖에서 돌아오다가 마침 이 말을 듣고는 바로 격분했습니다. 내 동생 아이가 당신들 박씨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박준영이 내 동생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졌어. 내 동생은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 당신들 박씨 집안의 호의는 필요 없어. 박아영 씨가 또 말하려 했지만 최미란 씨가 막았습니다. 최미란 씨는 우리 가족 모두의 태도가 이렇게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소란을 피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를 맹렬히 노려보며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 박아영 씨를 끌고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엄마는 서둘러 저를 안치고는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몸 상하고 아이한테도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를 가였습니다. 박준영, 최미란, 박아영,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제가 타협할 줄 알았나요? 당신들은 틀렸어요. 저는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김수빈 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박준영 씨와 그 가족의 악랄한 태도를 증명할 수 있어서 우리 소송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 김수빈 씨가 해야 할 일은 마음 편히 태도를 하고 박준영 씨의 외도와 재산은닉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맡기세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가족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있으니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박준영, 당신 두고 봐요. 당신이 저에게 빚진 모든 것을 이자와 함께 하나하나 되찾아올 거예요.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박준영 씨와 관련된 재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박준영 씨 회사의 관련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는 박준영 씨가 관리했고 저는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밤마다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을 위해 저는 반드시 강해져 박준영 씨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김수빈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늘 쉬라고 권하셨지만 저는 박준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잠도 오지 않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동안 박준영 씨의 회사는 작은 공방에서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집안 재정 상황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가 회사 계좌에 400만 원 이상의 유동 자금이 있다고 말하며 설이 지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저와 미래의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가 준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뒤져보니 회사 계좌에는 5억만 원도 채 남지 않았고 개인 계좌의 예금도 1억만 원대밖에 없었습니다. 이 2억만 원 이상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래 내역을 반복해서 대조해보니 6개월 전에 1억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고 수령인은 김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고 박준영 씨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이름을 적어 오빠에게 보냈고 이 사람의 배경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는 일 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내가 알아봤어. 김민주는 박준영의 대학교 동창이야. 둘은 졸업 후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지난달에 부산에 집을 한 채 전에 현금으로 샀어. 금액이 정확히 1억만 원이야. 제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분명 박준영 씨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돈을 옛 동창 명의로 옮겨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오래된 서류철에서 3개월 전 날짜의 주식양도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준영 씨가 회사 주식의 40%를 일원해 그의 중마고 이서준에게 양도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양도라니 이것은 명백한 저가 자산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든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회사는 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박준영 씨가 자금난을 겪을 때 제가 친정에서 부모님 노후 자금을 가져오고 오빠에게 2억만 원을 빌려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수익을 내자그는 몰래 주식을 양도하고 저에게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나고 다급해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전화 저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김수빈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지혜 씨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김수빈 씨께 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전 직장 동료라니 무슨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적한 카페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며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지혜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가 퇴사한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지민 씨,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한지민 씨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사진 한 장과 진단서, 사본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수빈 씨, 이지혜 씨가 지금 김수민 씨 남편 박준영 씨와 함께 있고 자신은 백혈병에 걸려서 김수빈 씨의 골수 기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랄 것은 이지혜 씨는 아프지 않아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지민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에는 이지혜 씨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준영 씨가 아니었습니다. 한지민 씨는 이것은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남자는 이지혜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이지혜 씨는 그때부터 늘 우리에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 거라고 자랑했어요. 나중에 박준영 씨가 돈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그의 회사 비서로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어요. 백혈병에 대해서는요? 한지민 씨는 다시 진단서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지혜 씨가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사립병원의 의사 한 명에게도 거액을 써서 매수했어요. 박준영 씨가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믿게 하려고 한 거죠. 그의 목적은 박준영 씨의 동정을 얻어서 김수빈 씨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수빈 씨 부부의 공동재산도 가로채려고 한 거죠. 저는 손에 든 가짜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진단 결과, 의사 이름까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전혀 가짜인 줄 몰랐을 겁니다. 결국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중병에 걸린 사랑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이지혜 씨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그와 공모하여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박준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지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지혜 씨가 박준영 씨에게 집 한 채를 사게 했고 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김수민 씨가 너무 불쌍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한지민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진과 진단서 사본을 잘 챙겼습니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합세하여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박준영, 당신은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지혜 씨와 한통속이었던 건가요?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는 격분하여 발을 굴렀습니다. 박준영 이 자식 정말 눈이 멀었구나. 저런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심지어 우리 딸까지 끌어들이다니. 안 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오빠도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제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박준영은 재산을 은닉하고 이지혜는 진단서를 위조했어. 그들의 꼼수가 너무 치밀했어. 우리 지금 당장 박준영을 찾아가서 그와 대면하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증거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게다가 박준영 씨가 정말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찾아가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가 더 많은 증거를 없애버리면 곤란해질 거예요. 변호사도 제게 전화해서 침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수빈 씨, 한지민 씨가 제공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지혜 씨의 병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씨의 행동은 속았거나 아니면 공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박준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완전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동시에 박준영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그에게 치명타를 날립시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를 직접 만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박준영 씨의 태도도 떠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빠에게 부탁해서 박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사준 아파트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이지혜 씨의 이름을 대자 경비원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이지혜 씨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자 이지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유약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지혜 씨, 더 이상 저 앞에서 연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백혈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진단서는 가짜죠. 안 그래요? 이지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빈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진단서 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조한 진단서예요. 저는 이미 당신의 전 직장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박준영 씨에게 접근한 건 그의 돈 때문이죠. 안 그래요? 이지혜 씨의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풀썩 주저앉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 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썼어요. 언니와 준영 오빠의 결혼을 깨뜨리려던 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그와 헤어지고 그가 제게 준 집과 돈도 다 돌려줄게요.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은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박준영 씨를 속이고 제 결혼을 망친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박준영 씨가 정말 당신에게 속은 것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둘 다 편할 날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씨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유순하게 구는 것은 분명 제가 진실을 박준영 씨에게 말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지혜 씨와 만난 상황을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김수빈 씨, 이지혜 씨의 반응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준영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와 이지혜 씨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빈손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박준영, 이지혜, 당신들의 사기극은 곧 드러날 거예요. 저는 반드시 당신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재산 자료를 정리했고 동시에 오빠에게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동향을 주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그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말한 대로 매일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오빠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수빈아, 박준영이랑 이지혜가 몰래 만났어. 둘이 차 안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싸우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상의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람 시켜서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봐. 오빠는 녹음기를 제게 건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이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다급한 듯했습니다. 준영 오빠, 수빈 언니가 제 병이 가짜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제 저를 찾아와서 진단서 사본까지 보여줬어요. 어떡하죠? 이어서 박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뭘 당황해? 실질적인 증거도 없는데 안다고 한들 어쩌겠어? 네가 계속 아프다고 우기면 걔도 어쩔 수 없어. 게다가 걔가 나를 고소한다고 해도 나는 네게 속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지혜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만약 그 동료가 나와서 증언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재산은닉 문제도 언니가 조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민준 씨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박준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김민준은 내 오랜 동창이야. 내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를 도와주겠지. 네 전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사람시켜서 손을 써놨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계속 아픈 척 연기하고 들키지 않는 거야. 내가 남은 재산 은닉을 마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너는 떳떳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럼 김수빈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죠? 이지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박준영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짐일 뿐이야. 이혼하면 그가 아이를 낳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그때 양육비 조금 주면 인간으로서 도리는 다한 거지. 녹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뜬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박준영 씨는 처음부터 이지혜 씨의 병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공모하여 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엄마는 듣고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준영 이 살인자 같은 놈. 우리가 그때 왜 눈이 멀어 너를 그 자식한테 시집 보냈을까? 그가 이렇게 너를 속이다니. 심지어 자기 핏줄도 아랑곳하지 않다니. 아빠는 굳은 얼굴로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너무하다.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야. 우리 지금 당장 그를 찾아가서 따지자. 우리 김씨 집안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변호사도 급히 왔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후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수빈 씨, 이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가 사기를 공모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우리는 바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가 더 많은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빠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우리 지금 당장 박준영을 찾아가서 이 증거들을 그의 얼굴에 던져주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하자. 우리 일행은 변호사와 함께 박준영 씨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고 직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수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 회사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박준영 씨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오빠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 녹음기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박준영, 네가 직접 들어봐. 너와 이지혜의 음모와 계략을 우리가 다 알았어. 네가 감히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내 동생을 속여? 너는 사람이야. 박준영 씨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두세 마디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맹렬히 녹음기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거야.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지. 함정에 빠뜨려? 저는 비웃으며 그가 재산을 은닉한 은행거래 내역과 주식량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준영, 이것들을 봐요. 당신이 1호형만 원을 김민준 명의로 옮겨서 집을 사게 하고 회사 주식 40%를 1원에 이서준에게 양도했어요. 이것들은 모두 명백한 증거예요. 당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지혜 씨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영 씨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어떡하죠? 그들이 다 알았어요. 너 입 다물어. 박준영 씨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지혜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네가 저지른 일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이지혜 씨는 그의 고함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분명 오빠가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탓하다니.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은 통쾌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영, 이지혜, 당신들의 사기극은 이미 드러났어요. 저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보전 신청도 했어요. 당신이 은닉한 모든 재산은 제가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아올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최미란 씨와 시누이 박아영 씨도 도착했습니다. 최미란 씨는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수빈, 이 망할 년. 감히 내 아들 회사에 와서 난리쳐? 내 아들을 망치고 싶은 거야? 난리라고요. 엄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 아들이 한 짓을 봐요.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우리 딸을 속이고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심지어 우리 딸에게 가짜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하려 했어요. 당신들 박씨 집안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박아영 씨가 또 거들려 했지만 우리 오빠는 그런 짓 안 해. 김수빈, 네가 우리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게 분명해.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 관련 법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영 씨, 박아영 씨,
우리 손에는 박준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은행 거래 내역, 주식양도 계약서, 그리고 그와 이지혜 씨가 공모한 녹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입니다.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박준영 씨의 행동은 이미 심각한 유책 사유를 구성합니다. 이혼 시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연루되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미란 씨와 박아영 씨는 듣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최미란 씨는 또 난리치려 했지만 박준영 씨는 이제 난리 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수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이도 잘 키우자. 응? 잘 지내자고요. 저는 그를 보며 비할 데 없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영,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이지혜 씨가 공모해서 저를 속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들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오빠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박준영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준영,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우리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법원 소환장 받을 준비나 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준비나 해.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제가 조언하는데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은닉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돌려주면 어쩌면 책임이 조금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엄중한 처벌입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 씨와 박아영 씨도 이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옆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박준영 씨의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변호사는 즉시 소송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곧 사건을 접수했고 박준영 씨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가 김민준과 이서준 명의로 은닉한 재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지혜 씨가 박준영 씨가 망한 것을 보고는 그가 이전에 준 현금 5억만 원을 챙겨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박준영 씨는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원 재판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엄마가 될 여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박준영, 당신 두고 봐요. 이 소송 제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빚진 모든 것을 이자와 함께 하나하나 되찾아올 거예요. 이지혜 씨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소식은 날개라도 단듯 며칠 만에 박준영 씨의 친구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를 둘러싸고 돈을 벌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모두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에게 연루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회사 자금은 법원에 동결되었고 주문도 받을 수 없었으며 직원들은 모두 사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퇴원 후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자신을 폐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최미란 씨는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렸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박아영 씨도 이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거두고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빠가 사람을 시켜 그들을 주시하게 했는데 박준영 씨가 여러 차례 이지혜 씨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지혜 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카톡도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격분하여 심지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지혜 씨가 그의 돈을 사기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돈은 박준영 씨가 자발적으로 이지혜 씨에게 이체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 돈은 박준영 씨의 이 행동은 오히려 저에게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경찰서에 가서 박준영 씨의 고소 기록과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돈을 이체한 시기, 금액 용도를 상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그와 이지혜 씨가 그들의 이전 공모하여 저에게 골수 기증을 이지만 이 내용들은 오히려 저에게 골수 기증을 악의하고 재산을 은닉한 부분적인 세부 사항까지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준영 씨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위에는 의료 장비 임대료라고 쓰여 있었고 금액은 2억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령이는 이름 모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이재 씨가 경을 위조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이 회사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이 회사의 법인 대표가 이지혜 씨의 먼 친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또 이 회사가 의료 장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소위 임대료라는 것은 사실 박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병을 위조하고 의사를 매수하기 위해 준 뇌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은행 거래 내역을 받아냈고 그 위에는 이 2억만 원이 결국 이지혜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손에 넣자 저는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공모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김수민 씨, 이제 증거가 매우 완벽합니다. 박준영 씨의 고소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 주식양도 계약서, 김민준과 이서준의 증언, 그리고 이지혜 씨의 경 위조 관련 증거들. 이 모든 것들은 걱정해서 그가 반박할 여지조차 없게 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저는 오빠에게 김민준과 이서준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민준은 박준영 씨의 돈을 받은 후에도 마음이 늘 불안했고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빠가 그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그의 앞에 내미며 만약 그가 법정에 나와 박준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이서준은 처음에는 계속 부인하려 했습니다. 박준영 씨의 주식은 그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양도 계약서에 적힌 이런 양도 가격과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녹음을 내밀자 그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계속 박준영 씨를 돕는다면 이 주식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한 후 이서준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동의했고 박준영 씨가 그에게 넘긴 주식도 자발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일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지혜 씨가 돈을 훔쳐 도망간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지혜 씨가 도주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신분 정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박준영 씨의 5억만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여권이 없어서 먼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불법적인 경로로 출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역 보안 검색대에서 경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가 소지한 현금 액수가 엄청났고 출처를 설명할 수 없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이지혜 씨의 신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연애를 빌미로 한 남자에게 8억만 원 이상을 사기쳤고 그 후로 계속 경찰에게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것도 자업자득인 셈이었습니다. 오빠가 이 소식을 제게 전했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씨처럼 탐욕스럽고 교활한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이지혜 씨로부터 박준영 씨가 공모했다는 더 많은 증거를 얻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이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이지혜 씨는 이번에는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과 박준영 씨가 공모한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병을 위조하고 박준영 씨를 속여 저에게 골수 기증을 강요하고 재산을 은닉한 모든 것이 자신과 박준영 씨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이혼에 성공하면 회사 주식의 20%를 주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10%를 주어 이지혜 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와 박준영 씨의 카톡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공모한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일지, 어떻게 재산을 은닉할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카톡 대화 기록은 박준영 씨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지혜 씨의 진술과 카톡 대화 기록을 제게 가져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드디어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박준영 씨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받은 후 곧바로 재판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재판 전 박준영 씨의 변호사가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우리와 비공개로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가 모든 재산을 포기할 테니 우리가 소송을 취하하고 그의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합의는 가능하지만 박준영 씨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의 변호사는 돌아가서 그와 상의한 후 저의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준영 씨가 지금은 그저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이런 양보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소송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저 이 불행한 결혼을 빨리 끝내고 저는 지금 그저 이 불행한 결혼을 빨리 끝내고 저는 이미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얻었고 박준영 씨도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모든 지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내일 엄마는 법원에 가서 이 불행한 결혼을 끝낼 거야. 앞으로 엄마는 너를 데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거야. 다시는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오빠도 일부러 돌아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박준영 씨에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의 재판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고 저와 아기의 미래는 반드시 햇살로 가득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준영, 법정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당신의 배신과 계략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오빠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매우 착해서 조금도 조바심 내지 않고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그의 가족도 왔습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미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잿빛이었고 박아영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오만하게 굴지는 못했습니다. 법정하는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많은 언론사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이 쓰레기 남자와 상간녀의 사기극을 보도하려 했습니다.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양측의 소송 취지를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명확하게 법원에 김수빈과 박준영의 이혼 판결을 요청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준영 씨에게는 혼인 중후에도 공모 사기, 재산 은닉 등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박준영 씨에게 임신 기간 동안의 영양비, 출산 준비 비용 및 아이 출생 후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박준영 씨의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준영 씨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박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속은 것이지 고의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변호사는 바로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이지혜 씨의 녹음과 카톡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박준영 씨가 냉정하게 저를 속여 골수 기증을 하게 할 방법, 재산을 은닉할 방법 등을 계획하는 대화가 법정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 속의 문자들은 더욱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고개를 점점 더 깊이 숙였습니다. 판사님, 제 변호사는 증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과 카톡 대화 기록은 박준영 씨가 이지혜 씨와 오랫동안 공모했으며 속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김수빈 씨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탈하고 그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박준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인 은행거래 내역, 주식량도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인정합니다. 박준영 씨가 6개월 전에 저에게 1억만 원을 주며 제 명의로 집을 한 채 사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준도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저와 박준영은 중마고우입니다. 그가 3개월 전에 1원의 가격으로 회사 주식 40%를 저에게 양도하며 잠시 보관해 달라고 했고 이혼 후에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주식을 돌려주고 조사에 협조하고 싶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제시되자 박준영 씨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라 씨는 방청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고 박아영 씨는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하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이지혜 씨가 병을 위조한 증거인 가짜 진단서 사본, 의료장비 임대, 회사의 은행 거래 내역, 이지혜 씨의 먼 친척의 증언, 그리고 이지혜 씨가 구치소에서 한 진술 녹화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녹화 영상 속에서 이지혜 씨는 자신이 어떻게 병을 위조했고 어떻게 박준영 씨와 공모했으며 어떻게 박준영 씨의 돈을 받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박준영 씨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판사님, 제 변호사는 요약했습니다. 위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 박준영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제3자인 이지혜 씨와 공모하여 병을 위조하고 원고 김수빈 씨에게 골수 기증을 강요하려 했으며 동시에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김수빈 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긴 권익을
심각한 유책 사유를 구성합니다. 이재 씨의 심각한 유책 사유를 구성합니다. 박준영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 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다 이지혜가 저를 꼬드긴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재산을 김수빈에게 줄게요. 제발 형사 책임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은 이미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영, 당신이 저를 속여 수술실로 끌고 와 이지혜에게 골수 기증을 강요할 때, 당신이 몰래 우리 공동 재산을 은닉할 때, 당신은 오늘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지금 참여는 그저 결과가 두려워서일 뿐이에요. 저는 믿지 않을 거고 법도 믿지 않을 거예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려 박준영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피고는 감정을 조절하세요. 법정에서는 질서를 지켜주세요.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박준영 씨의 변호사는 이제 대세가 기울었음을 보고 변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박준영 씨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으니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박준영은 공모 당시 김수빈 씨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아이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골수 기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가 이것을 이유로 관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은 10분간 휴정했습니다. 휴정 후 판사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판결을 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 전체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정의가 곧 찾아올 것이며 박준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준영은 피고석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최미란과 박아영도 긴장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며 한 가닥 희망이라도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판사가 헛기침을 하고 큰 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심리 결과 피고 박준영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제3자인 이지혜와 공모하여 병을 위조하고 원고 김수빈에게 골수 기증을 강요하려 했으며 동시에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심각한 유책 사유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원고 김수빈과 피고 박준영의 이혼을 허가한다. 2. 부부 공동 재산은 전부 원고 김수빈에게 귀속한다. 피고 박준영이 김민준, 이서준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및 회사 주식을 포함한다. 3. 피고 박준영은 원고 김수빈에게 임신 기간 동안의 영양비, 출산 준비 비용으로 총 5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 출생 후 매월 양육비 8,000원을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4. 피고 박준영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관련 자료를 경찰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판결 결과가 선고되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감격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꼭 껴안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수빈아. 정의가 드디어 찾아왔어. 박준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미라는 달려가 박준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법원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미련했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박아영도 울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와 저를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제 합법적인 권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여성들이 용감하게 일어서서 법의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영은 법원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지혜도 사기죄로 인해 오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기극은 결국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배 속의 아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나쁜 사람들은 이미 벌을 받았어.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제 명의로 된 재산 증명서와 회사 주식 서류들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이 결혼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강인함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있고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갈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마음 편히 태교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박준영 씨의 회사를 인수하여 예전의 직장 경험과 오빠의 도움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 잘 운영하고 저만의 빛나는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박준영, 당신들의 배신과 계략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인심을 깨닫게 해주었고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당신들의 결과는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이전보다 일영영배 결과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평안하고 순조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고난을 딛고 다시 태어난 경험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엄마는 안이를 정성껏 돌봐주셨고 오빠는 회사의 초기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남긴 그 건축자재 회사는 이전의 풍파로 인해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직원들은 몇 명의 오랜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출산 휴가를 마치자마자 바로 회사로 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보며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저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고 박준영 씨의 배신도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 들어왔으니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 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전문적인 능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라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고 예전 고객들도 저의 성실함을 보고 계속 저와 협력해 주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를 무렵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박준영은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지혜는 공문서 위조 등 여러 죄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최미란 씨가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준영 씨를 위해 선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좀 달라고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박준영 씨가 감옥에 간 후 집이 압류되었고 박아영 씨도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해 모녀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에 그가 저를 괴롭히고 모질게 대했던 것을 떠올리며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당신 아들이 저를 속일 때 당신은 오늘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안이의 양육비, 박준영 씨가 마땅히 내야 할 그 부분뿐입니다.
나머지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최미란 씨는 제가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박아영 씨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매우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하니는 점점 자라 활발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빠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고 저도 그 앞에서 박준영 씨의 험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갔고 아니가 자라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전의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 규모를 확장하여 2개의 지사를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오직 가정만 돌보던 전업주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상대를 소개해 주었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은 후 저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저는 교도소에 박준영 씨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무미건조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빈, 미안해.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의 사과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제때 받을 거고 아이를 위해 쓸 거예요. 박준영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나도 잘못했어. 만약 그때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이지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금도 잘 지낼 수 있었을까? 만약은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준영, 당신이 저를 속여 수술실로 끌고 간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그저 당신이 마음 편히 개과천선하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는 죄가 없어요. 그가 잘하면, 당신이 잘 지낸다면 그를 만나러 오게 할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착했고 공부도 잘했으며 특히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회사의 규모도 점점 더 커져 지역의 유명한 건축자재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자선기금을 설립하여 혼인 배신을 겪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용감하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언젠가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한 산업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우수 기업가 대표로 연설하며 저의 창업 경험과 인생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사업도 성공하고 아이도 이렇게 훌륭한데 혹시 재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필수품이 아니에요. 독립과 자신감이야말로 그렇죠.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해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 성공적인 사업도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어요. 만약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잘 살 거예요.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혼인 불행을 겪는 여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잃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을 믿고, 법을 믿고, 용감하게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한 번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터뷰가 끝난 후 따니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쪼그려 앉아 아니를 안고 그의 얼굴에 키스했습니다. 아가,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지해 줄게. 해질녘. 저는 아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도 붉게 물들었고 오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니를 데리고 한 걸음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박준영과 이지혜의 배신은 한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고난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인심을 깨닫게 해주었고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의지는 결코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직 자신만이 충분히 강해야만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고 자신과 가족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처 준 사람들은 이미 제 인생길에서 멀리 뒤처져 저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